네, 보신 것처럼 고용 쇼크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 취업자 수 증가가 7만 명에 그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겁니까? 보통 한 10만 명 정도, 두 자리, 그러니까 뭐 10만 명을 두 자리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한 자리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3만 명 정도 일자리가 급락한다는 형태로 표현을 한 것 같고, 김동연 부총리도 충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충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하셨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많은 논란이 있는 최저임금의 문제, 네네. 그리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의 문제, 많은 노동시장의 어떤 유연성에 관한 문제를 놓고 정부에서는 4개월, 6개월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충격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에 머물렀다가 네. 지난달에 그러니까 한 달 사이 7만 명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특별한 뭐 요인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예. 한국의 어떤 산업 구조 전반적인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는 내생 변수, 즉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의 문제도 있고 외생 변수,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어떤 과정을 가져가느냐의 경기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를 아직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508억 달러까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나쁘다는 것은 외생 변수에 있다기보다도 예. 즉 미국 경기와 중국 경기의 어떤 악영향의 결과다라기보다는 우리 경제 구조 안에 있는 어떤 문제점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예, 그러면 예. 그것이 어떤 문제냐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농업, 수산업, 1차 산업이 있는데 네. 한국 경제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금융 부분의 어떤 산업 구조의 경쟁력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제조업 경기마저도 수출로 어느 정도 만회는 하고 있지만 결국 서비스 문제, 이거는 최저임금 문제와도 상관성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취업자 수 증가가 몇 명이 돼야 좀 고용 사정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수출을 했을 때 10억 원 정도의 수출을 했을 경우에 취업을 유발하는 개수가 그러니까 몇 명을 정도 취업을 만들어내느냐. 예, 예. 수출 부분이 1990년에 약 한 40명 정도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2000년, 10년이 지난 시점에 20명, 13명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내수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제조업 부분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1970년 경우에 한 22명 정도의 취업을 유발을 했다 그러면 2000년에 들어서서는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취업을 유발을 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노동 생산성과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공정 과정에서 기계, 자동화 이런 것으로 인한 노동력의 투입 요소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통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건설업, 또 도소매, 숙박 음식점 네. 이런 곳에서 취업자가 줄었거든요. 그게 어떤 이제 이유 때문입니까?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은 왜냐 그러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서비스 업종에 몰려 있겠죠. 음식 네. 숙박업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아마 정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임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음식 숙박업이나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4개월, 6개월 전에 이미 이 임금 인상 가능성을 놓고 고용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예.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부분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잡혀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이 도소매,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예. 시간제 근로자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를 놓고 보면 1997년 이전과 이후에 많이 변하죠.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987년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노동시장의 어떤 분배 구조의 왜곡 문제를 상당히 외침을 통해서 바로 잡았다가 97년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좀 수그러들었죠. 근데 이게 한 2007년도 또 다른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노동시장의 조건이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만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일자리 문제를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상당히 옳지만 이게 어느 정도 속도와 깊이에
너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그 부작용 부분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많은 비판과 비평의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 옥죄기 정책을 계속 시행해 왔잖아요. 네. 건설업 지금 취업자 수가 줄은 걸 보고 네. 시장 안정 효과는 있었지만 고용은 악화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건설업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생산자의 어떤 생산성 지수 여기서 가장 높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 138 정도 나오는데 예. 건설업 경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 경기가 좀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건설업에 고용되는 최저임금 고용자 수가 급격히 좀 감소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또 눈에 띄는 점이 주당 취업 시간이 1시간 줄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보통 한 OECD 개념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한 23일 정도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라는 예.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OECD 국가의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도 우리 당장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느낌의 220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과연 1시간 줄었다고 해서 그만큼 노동 생산성이 증가했느냐. 우리 구조상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만 줄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로 연결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선순환 과정은 아직까지 경제 구조상에 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노동시간 단축이 최저임금이나 임금의 상승,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노동 생산성을 반영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지금의 고용 악화가 뭐 단기적인 요인 말고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통계청은 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더라고요. 이에 가장-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14세부터 65세까지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보통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14세에서 65세까지가 경제 생산 가능 인구인데 지금 점점 인구 수가 줄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경제 악영향이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왜 서비스업이라든지 제조업이 계속 어떤 성장성을 지속 가능하게만 보여준다 그러면 인구 감소 부분이 노동 생산성 증가 부분에서는 효율성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내생 변수, 산업 구조 내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저가에서 중고가의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경쟁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쟁 체제가 지금 중국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조업 경쟁력이나 산업 구조 측면에서 정부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일자리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적은 이렇다 보니까 이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호들은 방금 말씀하신 산업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를 바라지만 1980년도에 광 케이블을 처음 깔기 시작을 했고 1983년도 삼성이 반도체를 투자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3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지금 5G라든지 반도체의 어떤 결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고용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때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세우고 여기에 맞는 로드맵을 갖춰가는 것이 중장기적인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청년층만의 실업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평균 수명이 80세에서 90세, 100세까지 늘어날 때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까지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5년, 2년짜리 일자리 정책 가지고는 지금은 택도 없다.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넉넉히 보고 일자리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고용 동향에 대해서 충격적이다. 경제팀의 책임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 경제팀에 대한 경질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두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김동연 총리가 말씀하신 부분은 대통령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계시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표현으로 비춰지고요. 두 번째는 하지만 과연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이 뒤따라줘야지만 성장이 존재를 해야지만 또 예.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생겨야 되지만 즉 투자가 만들어져야지만 가능한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놓고 보면 다양한 규제와 적폐청산 과정 속에서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조심스럽게 시장에서는 어떤 신호를 정부가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아직까지 확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남북 경협이라든지 다른 외생적 변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국내의 어떤 투자, 기업의 투자 문제라든지 또는 임금과 노동 생산성에 관한 구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솔직한 정직한 소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 얘기도 하셨지만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르고 네. 또 이 근로시간 단축이 영향이 가시화될 경우에 정말 뭐 그야말로 고용 뭐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시간 단축을 해서 단축되는 부분만큼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최저임금을 또 인상하겠다고 하셨지만 아마 속도와 깊이에 대해서는 아마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셨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가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의 어떤 적정 여기서 말하는 적정이라고 하는 건 잠재 성장률 기준인데요. 예. 2.5에서 3.0%의 성장률이 담보되지 않는 한 시장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기름값도 오르고 있죠. 앞으로 다양한 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죠. 예. 여름이 되면 이제 전기료 인상이 또 불가피하거든요. 원자력 발전이 45%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전기료 인상을 통해서 소비를 억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물가 인상, 환율 인상, 오늘도 1,100원까지 접근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에서 받은 압박이 소비자 물가와 같이 압박이 예. 느껴지면서 아마 경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압력 요인이 커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대외적인 변수들도 있잖아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게 맞물려서 더 경제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한 25% 전체 수출에 그다음 미국이 한 13%, 중국과 동남아의 의존도가 한 55% 되거든요.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 정책을 실시를 하면 결국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말씀하셨지만 금리 인상. 미 연준이 올해도 두 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마 2.5에서 2.75%까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지금 1.5%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의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이나 자동차 기계 부품에 또 보호무역 관세를 갖다가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보호무역 정책의 강화,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내적인 경제 산업 구조의 취약성과 대외적 변수의 어떤 취약성이 같이 맞물려지면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 강박관념을 갖다 보면 네. 결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위압감과 압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비결이라고 할까요? 우리와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축 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를 얼마든지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물론 달러를 푼다는 것은 그만큼 자국의 부채가 되지만 달러를 많이 풀어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다른 나라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 관계의 비중이 떨어진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쓰는 재정의 팽창 정책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통화, 원화가 가지고 있는 기축 통화의 지위가 되지 못하는 이 통화를 가지고 통화 팽창을 쓰는 의미는 같이 견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정부가 추경을 집행을 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서 세금을 거둬서 이거를 보전하려고 하고 계시지만 예. 과연 이게 한국 재정의 문제를 과연 미국의 재정 팽창 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 정책과 같이 동급으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그러면 한국은행의 금리 조절과 추경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언젠가는 한국 전체 경제에 또 다른 하나의 부채로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음 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이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여전한데 이 일자리 증가 측면에서 보자면 상황이 좀 좋아질까요? 본질을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산업 구조 전반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원인은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투자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치료되지 않고서는 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사람다운 삶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좋은 뜻은 예, 예. 크게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단축을 통해서 그 단축 시간만큼 우리가 사람 중심의 경제를 가져가고 소득을 만들어서 소비를 하게 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현재 한국 시장에서의 노동 시장 구조는 그것을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는 않다.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가 10.5%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당장 나아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늘 그것이 이제 모든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 결론이 되겠죠.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87년 체제에서부터 상당히 97년 외환위기를 겪고 2007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체제적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산업 구조적 전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미국은 벌써 인더스트리 4.0, 중국도 인더스트리 4.0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 한국 경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놓고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경제적 구조를 문제를 가지고 일자리 문제와 연관만을 짓고 있는데 예.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금은 들여다봐야 된다. 너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일자리 문제와 산업 구조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함께 고용 쇼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